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화재 경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재 경비라고 하면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화재에 대한 특성, 화재에 대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화재가 어떠한 발생 단계를 가지고 있고 각 단계별로 이 화재 경보 시스템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또 화재의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재라고 하면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적으로 아니면 누군가 만약에 불을 내거나 했을 경우에는 사람의 고의로, 한편 또 사람이 같이 했다 하더라도 과실로, 실수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발생하게 되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연소 현상입니다. 이 연소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소화 설비 또는 동등 이상의 소방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소화할 필요가 있는 일반적인 이 화력에 의한 재해를 이 화재라고 합니다. 이 화재 발생은요, 크게 세 가지 3요소가 있어야지만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인 게 바로 불이 붙을 수 있는 기본적인 열, 화원이 있어야지 되고요. 여기에 가연물, 즉 타야지 될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더 나가서 산소까지 있어야지만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즉 불이 붙지 않게, 즉 아예 화염이나 화기가 들어가지 않게 한다라든가, 아니면은 재료를 없앤다라든가 산소 공급을 없앤다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화재를 끌 수 있는 것도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화재 발생은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요,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 않고 감지만 할 수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발화가, 그러니까 열과 빛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연성 물질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떠한 일반적인 우리 감지기로 알기도 어렵고 이온 감지기를 통해서만 이 초기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을린 단계가 되면은요, 이 그을린 단계에서는 불꽃, 즉 화염까지는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의 연기만이 감지가 됐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연기 감지기를 통해서 또는 광전자 감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불은 직접 보이지 않지만 불꽃이라든가 아니면 연기라든가 요 정도 보이기만 해도 보통 아주 높은 온도가 짧은 시간에 감지가 되기 때문에 이 불꽃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적외선 감지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이제는 정식으로 불이 붙어서 불꽃이라든가 연기라든가 강한 열,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감지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불이 번지게 된다, 확장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공기를 통해 가지고서는 굉장히 위험할 정도로 화재가 팽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열 감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한 감지기들 보통 특징들을 살펴보시면은요, 이온 감지기 말씀드린 것처럼 화재 발생 초기 단계에 보통 연기나 불꽃 보이지 않는데 감지할 수 있는 열이 나타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연소 물질이 노출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감지할 수 있는 이러한 이온 감지기가 있는 반면에, 광전자 감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공기가 일정 농도 이상의 연기가 미세하게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에 이거를 광전자식으로 해서 감지를 해 놓을 수 있는 센서입니다. 한편 적외선 감지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했을 경우에 불꽃이 나오는데 이 불꽃을 적외선으로 이 광선대가 다르기 때문에 감지를 해서 내장되어 있는 이 신호 처리를 통해서 감지 속도를 확실하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열 감지기는 일정 온도 이상이 돼서 내부 온도가 상승했을 경우에 경보를 발생할 수 있는 감지기로 마지막 열 단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화재 경보 시스템은요, 일반적으로 화재 경보가 일어났었을 경우에 우리가 그냥 소리만 듣고 알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요, 그 안에 각각의 감지 센서와 표시 내용과 경보음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감지기를 통해서 뭘 하는 겁니까? 그렇죠. 화재가 발생했거나 아니면은 이미 벌써 불이 많이 붙었었던 거를, 그렇죠, 화재 발생을 감지할 수 있는 감지기 센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직접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역할이 바로 감지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감지만 하는 걸로 아니고 이 감지된 걸 가지고서는 어디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발생한 화재가 현재 어떤 규모고 그리고 현재 상태가 어떻고 라는 것들을 감지기를 통해서 포착된 내용들, 이 내용들을 중앙통제센터든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종의 화재 발생 표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시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편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빨리 사람들이 대피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가 맨 나중에 직접 접하게 되는 거는요, 감지기가 어떻게 감지했는지보다는 실제로 어디 부분이 지금 화재가 났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보다는 직접 우리가 귀에 듣는 화재 발생 경보음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알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뭐 공부를 하고 있다가 아니면은 카페에서 뭐 커피를 마시고 있다가 갑자기 화재 경보 음이 울렸다 해서 갑자기 피난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에 어떤 단계? 그렇죠. 바로 화재 발생을 감지하는 단계,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단계와 더 나아가서 경보 음을 울려주는 단계까지 이어진 일련의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편 화재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나눠놓고 있는데요. 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형 화재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인 화재인데 보통 백색 연기가 나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화재입니다. 예를 들면은 목재나 종이 아니면 일반적인 가연물들, 이러한 것들이 탔었을 경우에 화재가 나고 나면은 이 하얀색 연기가 나고 화재가 다 연소되고 난 다음에는 보통 하얀색 재가 남거나 검은색 재가 남는, 이러한 게 가장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일반 화재는요, 우리가 그렇죠, 평상시에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물로 진압하는 게 가장 확실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물 말고 담요라든가 모래라든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화재에 진압하는 방법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잘 받았을 겁니다. 핵심은 이렇게 물을 분사를 해가지고 이 발화점 자체를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최대한 이 가연물 자체를 축축하게 해서 더 이상 불이 붙지 않는 형질로 만드는 것, 이러한 게 바로 일반 화재를 끄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B형 화재에서부터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여기는 유류 화재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 기름이라든가 휘발유, 알코올성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이 기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화재이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는 검은색 연기가 많이 나고요. 굉장히 급속도로 화재가 퍼질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는 거의 재가 남지 않는 형태로 진행이 많이 되고, 혹시 기름 화재가 일어났는데 재가 남는다 그러면 그렇죠, 기름 화재가 타면서 주변에 있는 다른 가연성 물질을 함께 태우고 남는 그 가연성 물질의 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화재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화재의 이 팽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액체 자체가 연소를 한다라기보다는 액체 표면에서 증발하는 이 유증기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발 연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이 유리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은요, 갑자기 공기를 만나면서 유증기가 퍼지면서 갑자기 급격하게 팽창하는 굉장히 무서운 일종의 폭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화재입니다. 자, 이 화재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해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프라이팬에 기름이 끓고 있다가 여기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이 갑자기 부엌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면은 기름이라는 사실을 깜빡하고서는 여기에 물을 붓는 순간 물이 기름보다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물이 기름 밑으로 들어가면서 마찬가지로 또 이 물이 순식간에 증발을 하는, 왜냐하면 기름이 훨씬 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면서 그 물 분자 위에 기름 분자가 같이 얹어져서 이 타고 있는 기름이 물이 증발되는 것처럼 순식간에 수증기처럼 확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물을 뿌림과 동시에 물이 순식간에 증발되면서 주변에 물이 퍼지고, 그러니까 물 분자가 퍼지고 여기에 기름 분자가 함께 그 위에 얹어서 퍼지다 보니까 순식간에 이 부엌 자체가 한꺼번에 모두 다 화재가 폭발성으로 더욱 확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엌에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공간에서 기름으로 인한 화재가 일어났다 하면은요, 이 물로 끄는 게, 급해서 물로 끄려고 하는데 물로 끄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산소 공급을 차단을 시켜서 결국 이 기름이 더 이상
기름이 더 이상 타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려면은 산소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은 뭐 이산화탄소가 있으면은 이산화탄소와 같은 무해한 가스를 뭐 한다라든가 질소가스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일상 주변에서 이러한 가스를 구하기는 어렵고 보통 담요나 이불 같은 걸 가져와서 덮음으로 해서 산소하고 접점하는 거를 가장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한편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요, C형 화재라고 해가지고 전압기나 변압기, 기타 전기 설비에서 발생하는 화재입니다. 자, 이 양상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 전기 스파크에 일어나지만 이 전기가 우리가 보통 뭐 갑자기 합선이 돼가지고서는 이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실제는 이 합선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피복이 타거나 아니면 피복 주변에 있는 다른 가연 물질을 통해서 일어나고, 실제 전기로 인해서 이 전기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하지 않지만 굉장히 아주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C형 화재 같은 경우에, 전기 화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소화 방법, 즉 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도 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감전 사고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사실 전문적으로 화재를 끄는 이 소방대원이 방전복을 입고서는 하는 게 대표적이고요. 또한 산업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전문 방전복을 입고서는 전문적으로 화재 진압을 하는 특수한 요원이 들어가서 이 전기 화재를 진압을 하게 됩니다. 한편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마그네슘이나 나트륨 이러한 것들이 그 외에 뭐 각종 탄화 알루미늄이라든가 알칼리 금속들이 이게 뭐 물이랑 접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 금속과 금속끼리 부딪히면서 일어나게 되는 화재인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적인 뭐 물이라든가 이런 걸로는 도저히 끌 수가 없고 보통 건성불만식 화학식 화재 진압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소화기 외부에 보면은 뭐 A형 화재, B형 화재, C형 화재를 모두 다 진압을 할 수 있다. 또 일부는 뭐 D형 화재까지 진압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 소화기에 모두 나와 있고요. 우리 주변에서 아까 뭐 부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뭐 B형 화재, 유류 화재 같은 걸 포함을 해서 일반적으로 가정에 비치된 또 내지는 차량에 비치된 이 소화기로는 보통 ABC형 화재 정도는 충분히 다 끌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기타 E형 화재라고 해서 가스 화재인데요. 보통 우리 일상 주변에서 많이 취급하고 있는 보통 뭐 도시가스 포함을 해서 이러한 뭐 부탄가스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입니다. 보통 취급자 부주의나 아니면은 시설 불량이나 아니면은 이 뭐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법을 잘못 사용함을 해가지고서는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 가스 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형 화재로 일어나서 다른 연쇄 폭발을 일으킬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 이 가스 누설을 사전에 막는 이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스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 밸브 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중간 밸브, 기타 용기를 아예 잠그는 방법도 있고요. LPG 가스 같은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서 바닥에 있는 가스를 환기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주변에 혹시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즉 불꽃이 튈 수 있는 것들을 사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러 날리기 위해서, 그렇죠, 뭐 가스가 갑자기 샜는데 그걸 날리기 위해서 선풍기가 필요하겠다 해서 선풍기 전원을 꼽는 순간 여기에서 이 화원, 즉 불꽃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는 일반적인, 즉 절대로 전기기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본 화재,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화재 하면은 자연이든 아니면은 사람이 뭐 실수든 고의든 간에 발생한 연속 현상으로서 보통 우리가 이 화원이 될 수 있는 보통 불꽃, 열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가연물, 연소할 수 있는 재료, 더 나가서 산소까지 있어야지만 화재가 발생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는요, 초기 단계에서는
연기나 불꽃이 보이지 않지만 이 단계에서는 보통 이온 감지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을린 단계 같은 경우에는 불꽃은 보이지 않지만 약간의 연기가 감지가 되기 때문에 광전자식 감지기로 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불꽃 발화 단계에는 불꽃이 보이기 때문에 보통 적외선 감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이제 불꽃도 나고 이제 화재도 점점 번지기 시작을 하면은 그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열 감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화재 경보 시스템이라고 하면은요, 화재를 감지하는 감지 센서, 즉 감지기와 함께 화재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표시기, 그리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알람, 경보까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화재 유형은 크게 A, B, C, D, E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데를 물로 진압할 수 있는 일반 화재가 있는 반면에 이 기름으로 인해서 유연성 액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유류 화재 같은 경우에는 뭐 담요나 모래 같은 걸로 또 기타 뭐 가스, 이산화탄소 같은 걸로 진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C형 이 전기 화재 같은 경우에는 방전복을 입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요. 금속 화재 같은 경우에는 건성 불만식 이 화학식 화재 진압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한편 가스 화재 같은 경우에는 연쇄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환기를 주의하고 평상시에 이 각종 밸브를 잠그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살펴봤었던 이 화재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그냥 대충 개념으로만 알고 있었던 화재에 대한 개념보다 좀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화재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고 특히 중요할 점은 무엇인지를 잘 알아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비 책임자가 돼서, 아니면은 꼭 경비 책임자가 아니라 뭐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화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난해 10월 서울 이태원 좁은 골목에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몰리면서 안타깝게도 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모레면 참사가 발생한 지도 이제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네, 당시 거센 비판이 일었던 인파 관리 대책은 1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개선됐을까요? 전문가와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준 화재공학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마침 딱 1년 전에 소장님과 함께 사실 그땐 개념이 생소했거든요. 군중 밀집도란 개념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었고, 그때 말씀하셨을 때 개방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전 피난 매뉴얼이 없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보다 여러 자료도 쌓였고 어떤 관련 내용들이 좀 드러났는데 지금 시점에서 당시 참사의 가장 큰 원인 어떻게 좀 꼽고 계십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건강한 몸이라고 한다면 육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육체적 건강이라는 부분은 시설적 부분의 미비점이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돼 불구하고 대응하지 못했던 뭐 경찰, 소방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지자체. 두 번째는 우리가 개방된 공간이다 해서 안전하다는 이런 인식, 불안감,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 불감증이겠죠. 이런 것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서 결국은 사고가 발생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뭐 압사 사고를 한다는 결국 우리가 뭐 어떤 큰 무게에 의해서 눌리는 것만 생각했지, 뭐 우리가 공간에서 개방 공간에서 그렇게 압사 사고가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하철이라든지 우리가 좁은 골목을 잘 다녔기 때문에 그런 걸 상상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나고 유가족 그리고 생존자분들은 그저 안전한 사회에서 일상을 보내고 싶다, 살고 싶다 이렇게 소박한 바람을 또 밝히시기도 했습니다. 소장님 보시기에 1년 전과 지금 어떤 것들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가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민감도 부분은 좀 더 향상되었고요. 또 지자체라든지 또 경찰, 소방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뭐 개방된 공간의 피난 매뉴얼이라든지 안전 매뉴얼은 구축이 안 돼 있지만 지금은
완벽하게 구축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대응의 주체 부분 말씀하셨고 그리고 안전 불감증 말씀하셨는데 하나하나 또 소장님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자, 참사 이후 나온 좀 구체적인 개선 책 가운데 하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AI 인파 감지 시스템 이런 걸 도입을 했고 또 지능형 CCTV로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해서 이런 결과를 전송하고 인력을 투입해서 사고를 막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런 대책들은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육체적 건강과 정의 건강을 나눌 수 있는데 네. 육체적인 부분, 하드적 웨어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은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시간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그러나 좀 다소 아쉬운 점은 네. 정신적 부분이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든지 또 인식 변화라든지 불감증 변화 이런 부분은 좀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 시설적 부분은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죠? 지금 제가 조금 전 든 예로는 CCTV를 활용하는 경우 또 지하철 무정차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떤 점들이 좀 잘 된 방안이고 또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속한 신고 전달을 통해서 반복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12에 신고가 접속이 되면 네. 예전에는 이게 긴가민가에서 출동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오작동인가?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요. 반복 적용이 되면 이건 반대 출동하게끔 되는 119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요. 두 번째는 예. AI 기반, 인공지능 기반해가지고 사람 인파 숫자에 따라서 바로 정보가 들어오는 그래서 대응적 차원에서는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예. 단점은 그 인식도 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프트적 부분은 아직은 미단계적 부분이고 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협업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소방청, 경찰청, 지자체 그리고 민간 단체까지 또 군까지 협업된 이런 시스템을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연내 시행 목표로 하고 있는 인파 관리 시스템 보면 그러니까 기지국 접속 정보랑 지역 정보, 공간 정보 이용해서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인파가 몰리게 되면 이걸 지자체 주도권 잡고 경찰, 소방 유기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조금 물론 도움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난 사태가 땅 터지면 긴급 구조 통제단이 가동이 됩니다. 가동이 되는 순간 누가 주도권을 잡냐면 소방이 긴급 통제단의 단장이 되고 네. 지자체와 경찰은 도와주는 긴급 구조 지원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소방이 주도권을 잡는 부분인데 지자체가 잡는다라면 이런 부분이 유기적으로 대응적 측면에서 좀 늦어질 수가 있다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참사 당시 가장 논란됐던 것 중에 하나가 주최자가 없는 축제였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당국의 해명도 인파 관리가 어렵다고 이제 해명이 나온 건데 주최자가 없는 축제에 대한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 여전히 통과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 차원에서 어떤 점을 좀 뒷받침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사실 많은 계류 중에 있더라고요. 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반드시 간단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설적 측면적 부분은 간단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류 중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응급 조치는 기초 자치 단체장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행 법은. 네. 근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는 강력 단체장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대처하기 위해서 강력 단체장에도 부여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게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고 네. 이건 빠른 시일에 바꾸었으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울시 조례는 이미 그 강력 단체장이 하도록 지금 조례는 개정이 된 상태인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오송 지하철도 참사도 그렇고 과천 방음터널 화재도 그렇고 이게 적절하게 신속한 대응을 못해서 일어났던 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앞서도 그 유기적인 체계가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 네. 소방의 어떤 상황 공유 시스템은 어떻게 좀 개선이 됐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고요. 또 촘촘하게 지금은 또 구축돼 있고 실제 훈련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좀 다소 또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네. 예. 대규모 사태 같은 1,000명 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그 재난 및 안전 기본법상의 대책이 이루어지는데 소규모 사고 같은 경우는 이게 주체도 좀 애매하고 지금 사태가 가을이다 보니까 많은 축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제 약자들이 소규모다, 100명이다. 이거 위험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이러한 데에 또 공백이 또 발생될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사고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런 부분 존재합니다. 문제는. 네. 자, 이태원 참사 때도 많이 나왔던 얘기지만 보행 질서 확립도 하나의 축인데 해외 사례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별로 문화 사회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적용이 같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본 신주구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아서 기네스북에도 오를 정도인데 그동안 또 사고가 없었다고 또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예. 신주쿠는 뭐 지금도 우리가 지금 할로윈 축제를 하고 있지만 신주쿠는
안전에 대한 양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주쿠 구청장께서는 할로윈 축제를 오려면 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지금은 예. 얘기하고 있듯이 네. 강력하게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좌측 통행, 일본은 좌측 통행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DJ 폴리스에서 폴리스 경찰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인파를 좀 더 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이태원 사태 때 15개 국의 사람이 사망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있었지만 뭐 베트남뿐만 여러 나라 국 예. 15개국이 사망이 되었는데 네. 일본의 신주쿠에서는 적어도 3개의 외국어를 안내 방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알아듣기 쉽도록 짧게 45단어 이내로 반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어서 좀 더 피난이 어떤 사태 발생되었을 때 빠르게 피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그 선진국 인파 관리 대책도 좀 눈여겨 보시는 게 있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다고 하고 참는 거리도 만든다고 하던데. 미국은 보면 사실은 미국은 그 피마라는 것이 1979년 지미 카터의 명령에 따라 피마라는 게 만들어졌거든요. 연방기금관리청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다 해서 이 피마라는 것이 바뀌지 않고 2001년 9.11 테러 때문에 DHS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 그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문에 피마가 좀 위축되었는데 더욱더 강화시켜서 지금 피마가 지금 구축된 상태입니다. 결국은 우리나라는 뭐냐면 정권이 바뀌거나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 또 소방청, 행안부, 국민안전처 이게 다 바뀌어졌단 말이죠. 예. 그럼 이게 구축된 시스템이라든지 또 거기 인원이라든지 다시 교육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재난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정권 바뀌는 변함 없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미국의 정책 스타일이 됩니다. 두 번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예. 호구현 앞선 사고 이후로 인해서 결국은 개념 자체가 경비 개념 자체가 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라는 것은 우리가 상주 경비가 있고 교통 유도 경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경비라는 개념이 도입이 안 됐습니다만 혼잡 경비. 그러니까 다수인이 모인 경우에는 혼잡 경비라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예. 민간 단체, 경비 단체에 맡겨서 민간 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은 경비 자체는 경찰에만 국한되었고 예전에는 의무 경찰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효율적 수행이 어렵습니다. 근데 일본은 경비 자체를 혼잡 경비에 해서 민간 단체가 위탁을 줌으로써 민간 단체가 효율적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민간과 군과 경찰과 또 이런 지자체가 협업을 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였습니다. 네, 앞서 소장님께서 서두의 안전 민감도는 좀 올라갔다, 높아졌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지금 주최자가 있는 행사 같은 경우도 밀집했을 때 안심할 수 없는 또 현장이 있었습니다. 최근 있었던 아덱스 행사에서도 이렇게 분산 조치라든지 통제 방향 이런 게 안 되면서 좀 사고 우려가 제기됐고 앞으로도 뭐 콘서트, 공연, 여전히 주최 측에 있는 행사도 사람이 몰렸다면 좀 겁부터 나는 게 사실인데 지금 헬로윈 대비 앞두고도 뭐 아까 명동도 순간 인파가 3만 명 예상되기 때문에 사고 예방단도 가동하고 있다. 여러 가지 좀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좀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우리가 재난 관리라고 한다면 예방, 대비, 대응, 복구가 됩니다. 네. 측면적으로 예방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대비 단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고 네. 대응, 복구 등 일이 있을 건데 그 단계별로 대응을 잘 잡아야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민과 또 지역 단체와 또 민간 단체가 존재합니다. 우리도 민간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뭐 네. 해병대 종로회부터 시작해서 어마무지하게 많이 있는데 이런 단체와 협업을 해가지고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하면 좀 더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또 헬로윈 주간이고 또 주말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거리로 나오실 텐데 마지막으로 축제 즐기려는 시민분들께도 가장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태원 사태라 해서 이제 이태원은 좀 가지 말자, 또 이제 다른 데로 가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 풍선 효과라 해서 이쪽이 꺼지면 다른 쪽이 또 증가되고 이런 효과도 네.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자기가 나가야 될 공간은 확보해 좋으면서 생각하면 나가야 되는 거고요. 안전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자체든 시민이든 민간단체든 안전에는 타협하지 말고 좀 더 가행이 있더라도 그것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지자체라든지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방이 가능했던 사고였기 때문에 더 그 충격이 큰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좀 막을 수 있는 게 때문에 최대한 막아야 되겠습니다. 네, 김동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